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3년 12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LNG 판매량 감소는 경제 하락 상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가스공사 판매량을 공시를 했는데 9월 한 달분을 공시를 했습니다. 도시가스용과 발전력이 있는데 합쳐서 그 214만 1000톤을 판매를 했습니다. 작년 9월 때에는 224만 3천 톤을 판매했는데 4.5%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뭐 가정용 도시가스용이 가정용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뭐 이 영업용도 들어갈 수 있겠죠. 발전용은 주로 그 이 민간 기업에서도 자가 발전하는 데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에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걸 봐서 한국이 저성장 구조란 터널에 들어와 있는데 한국은행장이 말하는 구조개혁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경제구조 개혁 이전에 선행해야 할 것은 좀 생뚱맞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한국을 혼란 상태로 획책하는 이념 세력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즘 생각이 자꾸 깊어집니다. 이마트 3분기 실적을 매출액만 공시를 했어요. 11조 4,423억 원으로서 전년 3분기보다 1.8%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공시를 안 했어요. 그리고 9월 자체의 그 총 매출액은 1조 5,818억 원이고 그 전년도보다는 6%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9월 달에 전반적으로는 그 이 상승을 했고요. 뭐 기타는 그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할인점도 뭐 매출이 좀 증가를 했고 하지만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지 3분기 실적이 매우 궁금합니다. 요즘 뭐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로 보이고요.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에 직면. 톰 에스피너 앤드 나탈리 셔먼 두 기자가 BBC에서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주의, 요거는 이제 주의라는 게 이제 attention, 주의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이먼은 거의 20년 동안 JP 모건 체이스를 이끌어 온 분인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는 이번 주 초 직원들에게 은행이 이스라엘 국민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하마스 무장 단체의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그 뉴스는 그 블룸버그에서 100만 명의 가자 주민들이 다가오는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어, 그 북부 가자지구 북부 쪽을 우리가 그 이제 공격을 하니까 다들 그 대피를 하셔 민간인들은 이렇게 이제 그걸 한 거죠. 무려 한 4명이나 되는 기자들의 그 취재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자지구가 여기에서부터 이 이집트까지 그 국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북부 지역을 공격을 할 테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남쪽으로 피신을 하십시오. 라고 하고서 오늘부터인가 공격을 하겠다. 일요일 날 그런 거로 그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저께도 요 그 표를 보완 건데 과연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그 유전이 나온 게 또 좀 문제로 보입니다. 이 그 지중해 쪽에서 유전,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유전이 터지면서 이제 녹아났죠. 그런데 요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요 밑에 그 메타 메리 B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리 B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가만 보면은 직선거리로 보면은 요게 그 이 레바논하고도 그 직선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러면은 그 가자지구서부로 직선지를 하면은 요게 그 아마 그 이 제 생각인데 그 가자지구 쪽에 그 이 말하자면 그 이 자치를 인정한 쪽 그쪽하고 경계선이 거의 맞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이 가자지구 북부를 좀 공략을 해서 밑으로 밀어낸다 그런다면은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짙어지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유전 지역을 또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바다 유전을 찾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테러리스트 숨긴 하마스 터널 가자 메트로 공략법이라는 제목으로 그 펜 파머 텔레그라피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 하마스 대원인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군복까지 다 입고 얼굴을 가리고 이게 뭐 남자 군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슬람 그 지하드의 무장 조직인 그 알쿠즈 여단 소속 전투원들이 로켓과 박격포로 앞뒤로 나르는데 사용되는 터널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마우무스트 햄스라는 사람이 AFP에서 그 찍은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이 지하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게 했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그림은 이렇게 그 가자지구 북쪽에 많은 그 지하 터널들을 그 해놓고 그 움직임을 그 하마스가 움직이는 것들을 모르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곳곳에는 부비 트랙과 사제 폭탄들이 이제 깔려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북쪽을 이제 그 공격을 하면은 이 지하 터널에 숨어 있고 또 그 저항하는 그런 하마스 대원들을 어떻게 색출해 내고 또 속된 말로 사살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관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를 확보하면은 아마 이쪽 유전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돈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유튜브 추천은 제가 좀 일부러 이번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본인의 독창적인 견해 같지도 않고 어디서 뺏긴 것 같은 기분도 들기 때문에 조금 좀 신중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하마스가 공격해 올 것을 모사드가 사전에 몰랐다는 것부터가 거짓이다. 미국 중심의 경제회랑인 IMEC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교획과 큰 연관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유튜버는 그 전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이란 것이 그 본질과 패턴은 항상 같다. 그 뭐냐? 전쟁의 본질은 전쟁 기획자들의 이익, 즉 돈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갈등이라는 것은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는 이유이고 SNS 안에서
쉴 새 없이 떠들게 만드는 이유이다. 요런 표현은 우리나라 지금 그 좌우가 그 혼란 상태를 획책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세력이 있다면 이건 맞아떨어지는 얘기 같아요. 우리나라 사실 이념 갈등 아직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신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념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맨 앞에 그 제가 그런 의견을 그 생각하게 된 거고요. 이것은 4차 산업시대의 금융, 물류, 공급망, 산업과 노동 주거 형태 등 더 새롭고 또 효과적인 세계 통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큰 손들의 대단히 재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세계 정부 얘기가 나오면은 약간 이제 음모론으로 그 매도가 되죠.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세계 정부를 하려는 거냐? 유엔이 요즘에 그 유엔의 그 존재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죠. 미국도 그 탈퇴를 했다가 바이든이 되면서 다시 들어가고 미국이 가장 많은 그 운영 자금을 대면서도 미국에 유리하게 결코 운행이 안 되고 중국이나 뭐 이런 제3세계 이런 그 사우스 그 글로벌 사우스들의 단합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유엔이 그 미국이 유도하는 그런 또 어,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계적인 의견들이 그 모아지지가 않으니까 트럼프 때 여러 가지 기후 협약에도 탈퇴를 하고 많은 일들을 했었죠.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제까지 쭉 그 가지고 있으면서 정립된 어떤 생각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사회과학적인 어휘들로 이해해보고자 하면 사회과학의 주장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전개한다고 치부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상관관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학의 마지막 단계인 인과관계가 매우 약하거나 아예 무시한 단정론적인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사회 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회를 전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그 자연과학자도 아니지만은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 논리를 나이 들어서 상당히 그 신뢰하고 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제 스스로 노력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걸 우리는 사이비과학 음모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인과관계를 무시한 단정론적인 주장들은 사이비과학 또는 음모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은 산업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고 불이불식간의 느낌이 저는 옵니다. 최근 계속 그 외국 뉴스에서 JP 모건 CEO가 자주 언론에 내비치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요. 그리고 정치적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으로는 이제 금융 자본주의가 옛날에는 뒤에서 1차 대전 때 옛날에 뭐 프랑스 전쟁이나 뭐 유럽 전쟁에서부터 그 실질적으로 숨겨진 그 배후 돈 전쟁을 하는 데는 이제 그 금융 세력에 돈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 자본이죠. 그런 그 유대 금융 자본들이 이제는 그 커밍아웃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그 2015년에 로스차일드 여사가 와가지고 국내 쉐라턴 워커힐에서 ESG 하라 하는 것부터가 정치적인 발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또 얘기들이 많죠. 그 블룸버그 회의라든가 뭐 이런 그 회의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취급을 합니다. 에, 그 음모론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세계적인 정세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건 그거예요. 하마스가 5천 발인가 로켓탄을 쐈대는데 그게 그래서 아이언돔으로 막으려 그래도 그게 이제 이 물량 공세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맞대응해서 쏘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뚫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뭐 이 거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진실은 뭔지. 그러나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하마스가 어떻게 그런 많은 전쟁 물자를 확보했는데 그 돈을 댄 배후 세력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세계 언론들은 취재를 안 하고 그 겉에 지금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얼마 죽었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이 얼마 죽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죠. 그리고 정보 실패를 했다. CIA도 정보 실패했고 모사드도 정보 실패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아, 그것을 그 정부에 좀 따지고 뭐 그러고 있는 거 이런 뉴스들이 쭉그 도배가 돼 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IMEC라는 게 이제 이 중동 이 말하자면은 인도 유럽을 잇는 경제회랑이라고 미국이 그걸 추진하는데 요건 검색을 해서 한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일대일로가 있는데 이 일대일로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터키는 여기에 카스피해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유전 뭐 이런 것들이 유럽을 가는데 가스관으로 갈 때 터키가 지리적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세 같은 거를 좀 받아 먹을 수 있고 어, 했는데 이번에 거는 저는 그 IMEC의 터키가 트루키예죠. 트루키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요걸 자료를 보면은 트루키에가 빠지네요. 어, 약간의 걸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해상 수송을 어, 그 가스관이나 뭐 이런 그 송유관으로 해가지고 그리스 쪽에 도착을 해서 터키를 경유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까지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인도에서부터 여기서는 또 인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두바이 뭐 이런 데서 사우디를 통과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로 해서 또는 이스라엘이 또 유전이 또 터졌으니까 또 해상으로 이렇게 가 가지고 그 그리스는 또 통과세 받아 먹고 이탈리아에서 다시 독일이나 또 서유럽 쪽으로 가면은 이탈리아도 이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일대일로 중에 이것을 방어하는 장벽으로서도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스파이스 루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트루키에는 과거 오스만 투르크 때부터 동서양을 잇는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고 제국을 건설했고 현재 레반트 지역 지금 이스라엘 그다음에 레바논 뭐 이런데 시리아까지 포함하는 그런 데를 그 해상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서 보통 레반토 해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레반토라고도 하고 글쎄 우리 반으로는 레반트 이렇게 제가 지금 했는데 이게 1차 대전 패배로 영국이나 뭐 이런 쪽들이 지배를 이쪽 지역을 하면서 많은 중동 국가들이 독립을 했죠. 이렇게 되는데 이 한국의 못난 언론들은 지금도 한국이 새우등 터진다. 이런 비교했는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무너졌지만은 에, 지금 그 에르도안 대통령도 계속 확대를 쭈그러든 적도 있었지만은 지금 계속 확대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한국 언론들은 새우등이라는 표현 나오면 이건 사대주의 사상을 못 벗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트루키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에
IMEC가 성공하면 상대적으로 튀르키예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변수가 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반도가 새우등이 아니고 한중일 중 한국과 일본, 아니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 새우등이라는 언론의 표현이 나오면은 속된 말로 비응신 새끼들이라는 말이 속으로 얘기가 개인적으로는 나와요. 이스라엘 전쟁은 소셜 미디어의 이상주의 시대가 어떻게 끝났는지 보여줍니다. 자, 그동안에 SNS의 그 장점, 그 다음에 뭐, 여론을 건전하게 또 일반, 기존 기성의 언론들의 언론의 힘을 약화시키고 뭐 그런 쪽으로 계속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했는데, 엑스와 메타가 현재 제공 플랫폼이 그런 신뢰를 주는 플랫폼이 되기를 열망했었는데 지금 그 목표를 포기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블룸버그 보도 내용인데 그래서 10여 년 전 중동 분쟁할 때 아랍의 봄 뭐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유용했었고 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봐서는 플랫폼이 조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과연 가짜 뉴스 뭐 이런 것 때문에 과연 그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거꾸로 지금 역기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뭐 인식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콘텐츠 규제 완화의 결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유료화하면서 아무나 개나 소나 들어와서 막 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가짜 정보를 일론 머스크는 나름대로 규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SNS라는 게 문명의 이기로서 매우 좋은데 이런 정보의 쓰나미, 정보의 홍수였는데 홍수를 넘어서 쓰나미 속에 정말 팩트가 뭔지 바늘 찾기 같은 그런 기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의견을 생각해더라도 검색을 이것저것 해보고 과연 그 정보가 아, 데이터가 인용을 해도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이렇게 인용할 때도 단체 이름을 먼저 안 쓰고 타고 사라 프리어라는 이 기자일 텐데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 개인적인 인격이라든가 역량 뭐 이런 거 누가 했는지 조직의 이름으로는 자기 개인이 숨겨지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저는 요즘에 강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뭐 폭격을 받은 이 가자지구의 젊은 애들이 찍어가지고 뭐 올리고 뭐 이러는 건데 이런 거 찍은 걸 가지고 뭔가 또 조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거로 이해를 제가 지금 하게 됩니다. 푸틴 씨는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서 이득을 보는가? 스티븐 로젠버그 BBC 러시아 편집장이 BBC 뉴스입니다. 일본판이에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었던 것은 안 된다. 그래서도 안 되고 사전에 알고 있었음도 안 된다. 만약에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배후 세력이라고 오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소제목만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세간의 시선이 빗나가기.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푸틴 악당 그런 기분이었는데 이런 게 또 터지면은 시선이 좀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미소를 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참에 중개자가 러시아로 좀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 전쟁을 하면서 중개자로 나선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계속 비난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책임론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건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러시아에게도 위험이 있는데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네들은 신중히 조정된 불안정 이런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이노의 박사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는 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에게는 최상이다. 예, 불안정해야 된다. 그 이쪽 중동 지역이. 그러나 조정된 불안정. 이렇게 해서 현상 유지해가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애매한 스탠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푸틴 씨는 아직까지도 자신과 이스라엘 관계는 좋다고 중시한다고 이 BBC 러시아 편집장은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러시아에서 편집을 해서 그런지 약간 그또그이뭐 중의적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 어느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를 러시아는 싫어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핵으로 위협하는 나라에 있는 일본의 현실 상황은 우크라이나보다 더한데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 연설을 했다. 이런 게 공자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를 찾아보면은 일본어 기레이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레이코. 우리가 우리 그 젊어서 그 당구장에서 그 뭐 일을 배우면은요. 기레이 하던 게 이제 이 맞췄을 때 잘 쳤다. 뭐 이럴 때 이제 기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기레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코감기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공활공짜 그러니까 허당이라는 얘기죠. 허당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니시무라 교유 로스트 아베 시대의 저자가 쓴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서 뭘 배우냐가 국가 지도자를 받고 있다. 아, 그 압력을 받고 있다. 그것은 또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테마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게 된 게 이제 부다페스트 각서에 조인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후회하고 있을 거다는 얘기는 이제 쭉 나왔다는 얘기고요. 현재 우크라이나인이 나라를 우리가 지킨다고 젤렌스키가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 도망가지도 않고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해서 매우 우습게 봤었죠. 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올해 어차피 그 일본은 그 G7 의장국이라서 히로시마에서 또 열었고 거기에서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빙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 얘기는 얘기 연설한 것은 니시무라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거치대로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호소도 거치대가까이는 없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왔다 이런 얘기죠. 9월 유엔 연설도 마찬가지로 핵무기 없는 세계와 인간의 정음 등을 호소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윤 대통령도 거의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테마 같은 얘기는 좋은 얘기를 하긴 한 거죠. 아마 일본 수상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걸 비판하는 것은 이 저자가 로스터 아베 시대를 쓴 저자 이 니시무라 고유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일본 내에서도 보수 측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작가 같아요.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러시아에서 서쪽의 우크라이나와 대칭인 위치에 있는데
북방사도의 주권을 78년도 침범된 일본은 홋카이도 그 위에 있는 그 이 북방사도죠. 일본 그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보다 더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의 핵으로 또 일본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핵 없는 세상 그따위 평화론을 얘기할 거냐라고 불만인 뉴스를 게 됐겠네요. 거기다가 뭐 싱크탱크 거기 핵군축 논의에 30억 엔까지 출연한다고 하니까 국민의 혈세를 그런데 써버리고 마냐라고 매우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뭐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뭐 미국 눈치 보는 일본 입장에서 정치가들이 그렇게 쉬운 입장은 아닐 텐데 일본의 그 보수파도 좀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깝깝하긴 할 거예요. 기시다의 총리의 문제가 아니라 패전 후 평화형법이 문제겠지. 세계 유일의 핵폭탄을 맞은 일본이 핵을 보유하겠다고 한국의 유 대통령과 같이 발언할 수도 없고, 그게 이제 그게 뭐냐, 이게 또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이라는 것도 있죠. 핵을 보유하면 서로 공격 못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도 핵을 갖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유 뭐 아니 그 동생 왜 그래? 우리가 방어해 준대도 그래서 강화를 했죠. 그 대신 일본하고 좀 다시 친해져. 우리가 확실히 보장해 줄게. 요거는 지금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받아내 놓고 그럼 핵은 뭐 우리가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처럼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바로 적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공식화해서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상호 확증 파괴 전략으로 우리 남한을 공격을 못하게 만들려면 우리도 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쪽에서 쐈다 그러면 서로 같이 다 죽자. 한민족, 한반도에서 그냥 똑같이 멸종하고 말자. 북한 애들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남한도 그렇게 의사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소 냉전 때 상호 확전 파괴 전략으로 해서 핵 군축 감축 협정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는데 한국 핵심의 격진 이스라엘 내 기습으로 드러냈다. 한국군의 최대 약점과 윤 대통령이 이미 내린 가차없이 요격책 내용해가지고 요 뒤에 뭐 쓸데없는 말이 있었어요. 너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잘 쓰는 야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떨떠름해서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한 겁니다. 현대 비즈니스인데 요거 이 기고자는 맨 마지막에 그냥 일부러 표시를 했습니다. 이 칸이 좀 짧아서 북이 침공하면 하마스의 이유가 아니다. 하마스보다 더한 거고 이번 그 하마스의 공격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결합시킨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용어 좀 신선하게 들리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하마스의 공격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방위 안전 보장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북한이 보유한 170mm 자주포 140문, 240mm 방사포 200문 모두 340문을 최대 가동하면 1시간 안에 1만 6천 발을 쏠 수 있다. 이것은 하마스가 5천 발 이상 쐈대는 로켓 판보다 더 위력적일 거다. 이런 얘기죠. 북한의 장사정포는 모두 하마스의 로켓포에 비해 크기가 커서 정확성이 또 뛰어나다. 서울까지 서울까지는 아닌데 문산까지는 온다는 것 같긴 해요. 연평도는 뭐 당연히 거긴 들어가는 거고 방비를 무력화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을 아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AI가 달 정권, 글 정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시기 때문에 에, 영어로 할 때 문은 달이니까 달리고 또 한자로 쓰면은 또 그럴 문자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달 정권, 글 정권 이렇게 좀 비하해서 비하가 아니고 좀 야지 놓는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부릅니다. 오로지 북한의 우호적 자세를 믿는다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국군의 행동을 제한하는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참, 그 국가 안위에 대해서 북한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할 능력이 없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다. 그래가지고 이 북한의 심리전에 굴복한 거다. 결국은 또 그것이 현재 민주당에 인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북 군사 합의는 북한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선의의 해석을 근거하지만 합의를 무시하고 무인 정찰기 침투 등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손발이 묶게 됐다. 9.19 합의인가 그거 폐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국정원 기능 약화도 핵심적인 문제다. 옛날에 그 저기 독재 정권 때 중앙정보부 애들이 뭐 그 고문하고 인권 그 유린하고 했던 거 현실적으로 역사적 현실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이 중앙정보부 표현이 우리도 그냥 중앙정보부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기능은 계속 그 유지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즉각 반격의 뜻 해가지고 자관 니들이 한번 도발을 하면은 북한 멸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주 우리 혼자만의 힘은 아니지만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힘으로 정권 니들 김정은 정권을 끝내겠다. 이렇게 이 하마스 공격 이전에 벌써 윤 대통령은 그렇게 미리 그 얘기를 한 거죠. 까불지 마. 그런 얘기죠. 반도 정세는 일수 불태다.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걸 동의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하마스 공격이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한국에 대한 공격 자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분쟁이나 전 세계에 퍼지는 미국의 대응 능력이 약해지면은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요 참에 한번 한국을 때려 이렇게 여러 군데 동시에 미군의 그 군사력을 분산시키자 이런 거겠죠. 중국이 또 의도하는 바일 수도 있겠고요. 중로도 북한의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한국에 큰 난제를 내민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라고 무토 마사토시 전 한국주재 특명 정권대사인데 이 사람이 쓴 글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행복하다는 글을 쓴 사람이죠. 계속해서 한국의 비판적인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픈 거 잘 건드려줘서 저는 또 어찌 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제 생각인데요. 한국은 두 개의 주적이 있다. 하나는 중공이고 하나는 북조선이다. 이념이 다른 주적과는 공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립 해결은 제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따라서 주적과 휴전 상태의 한국에서 다른 이념이 용인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과 공전하려면 북한 미사일의 방향을 180도 돌리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향자는 수용하지만은 이념이 다르는데 같은 바운더리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요즘 같아서 좀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 좀 말하자면은 좀 완고하게 된다 그러나요? 그런 면도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이 중립적이고 좌우의 그 생각들을 많이 보면서 나름대로 이 어떤 그 의견에 어떤 그 편협함이 없기를 바랬는데 최근 돌아가는 거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 얘가 저보고 그 어떤 경우에는 왼쪽으로 너무 쏠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너무 너 요즘 쏠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나보고 오른쪽으로 너무 쏠렸다라고 얘기하면 니들이 왼쪽으로 너무 갔기 때문에 그래. 니들이 동창사이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니들이 왼쪽으로 더 가놓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이 늑다리 된 꼰대 놈들도 자기가 지금 한겨레 대주주다라고 하는 놈도 나오고 그런 놈들도 있어요. 자기는 그 강남 그 캐비아를 먹는 놈인데도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고방식이. 예, 우리 나이 때도 이 나눠져 있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한유이 세팟 최종 타결 10년 내 품목 90% 관세 철폐. 이승주 기자 뉴시스에서 친환경차 시장 선점 효과 농축산 수출 팔로 원유 3% 관세 10년 걸쳐 철폐 원가 경쟁력 해서 쫙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 연초에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가지고 그 악수하는 장면이고 그때 이제 이 자유무역 이건 포괄 그 동반자 협정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 전쟁 속 초고속 세파 타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연합뉴스에서도 중동으로 넓힌 경제지도, 에너지, 바이오 등 신시장 협력 개척. 그래서 옛날에 뭐 건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중동도 탈에너지 뭐 이런 거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산업별로 자기네들도 발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좀 더 중동 붐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그 긍정적인 거를 해가지고 그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세파 타결 공동선언문 선형식을 소개를 오늘 했습니다.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자동차 입지 강화 발판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스탠스를 잡기가 좀 어정쩡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그런 건 또 아닌 거로 이 좀 안심하게 해주는 것은 어, UAE와 사우디 등은 전쟁 위험이 없어 산업 다변화는 한 기업의 기회 중동 전원과의 조언해가지고 전준봉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출동 상황 발생했지만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등 중동 경제 중심국은 안전하고 석유 의존도 낮추는 경제구조 다변화 중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은 한국 기업의 기회의 장 열린 셈이다. 어, 그 키노트라고 그러나요? 키노트 발언을 그 학에서 초청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한국한테 유리한 언론기관마다 뭔가 글로벌 요즘 뭐 포럼 뭐 이런 것들 여는 게 이제 가을철에 이제 뭐 조선일보도 할지 모르고 뭐 딴 데도 할지 매일경제 뭐 이런 데도 하고 한겨레도 뭐 아시아 경제 포럼인가 이런 것도 매년 열고 그러고 있죠. 저한테 매년 한겨레에서도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기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대1로 그 아시아 경제 포럼에서 중국 측 발표자가 기업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2050년에 그때 뭐 자기네들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 2050년에 세계 최대의 제조 국가가 되겠다는 얘기는 세계 패권을 갖겠다. 2025년까지는 세계 뭐또 뭐 나름대로 이 중요한 생산 국가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니까 25년이면 이제 2년 남은 건데 그 벌써 그 트럼프 때부터 한 2018년부터 이 새끼들은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못하는 이것, 한국은 가능하다. 제가 물음표를 비췄고요. 인사이드 코리아라는 유튜브인데 샘 리처드 교수라는 그 미국의 무슨 사회학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쭉 풀었습니다. 결말 부분을 제가 먼저 가져왔는데
인간 우리는 우리 행동에 책임을 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왔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것이고 말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을 알 필요가 있다. 한국인은 나와 다름을 인식할 역량이 거의 없다. 라고 지금 상황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그들은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측은 한국을 엄청 그 칭찬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뭐 한국이 공동체적인 어떤 인식이 많은데 카톨릭의 공동체주의적인 게 보인다 하는데 한국의 어떤 그 정치 싱크탱크에서도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것을 내세우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고 저도 거기서 좀 그 이 말하자면은 그 학습이가 아니고 그렇죠. 그 돈 들여서 도대체 정치가 뭐야 하고서 약간 그 이 자금 여유가 있었을 때 가서 뭐 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공부할 만큼은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떠버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좀 뭔가 그 좀 나이가 먹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뭔가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돈도 거기다 투자를 하고 정치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같은 동기생 중에서 국회의원 나와서 당선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박근혜 때. 그 박근혜 언니 때문에 그 친구는 된 것 같고. 그런데 그 친구도 근로 그 노동자 출신인데 그 박근혜 언니한테 잘 보여가지고 또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 이 옹호 발언을 하고 국회에서 퇴장을 했죠. 누군가 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까지 칭찬하다가 그거 한 예가 칭찬의 예가 뭐냐? 한국의 교육은 인간의 본능을 벗어난 일이다. 젊은 애들은 놀고 싶어하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그렇게 놀지도 아니하고 뭐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본인 스스로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정말 어떻게 한 거냐고 묻는다. 미국에서는 꿈도 못 꿀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한국은 하느냐. 그래서 우측에 있는 거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생교수의 사회학적 어휘를 구사하면서 한국인에 대해 설명하는 말들은 구체적인 예로 한국 교육을 들었는데 아까 그 배운 용어로 쓴다면은 에, 기레이꼬 같은 얘기다 이게 공자왈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강자가 그 전에도 언뜻 얘기했지만은 뭐 칭찬해주고 뭐 그러면은 오히려 기분 나빠요. 지들이 잘나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자빠졌는데 미국 애들이 그런데 뭐 한국인이 뭐 잘한다 자기네들보다 낫다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생각 있는 사람은 요즘 국뽕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그 좀 생각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사실은 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미국 애들이 그 케이팝 뭐 유명하다는 우리나라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모양인데 케이팝도 걔네들 유통망 없었으면은 그 케이팝 뜨지도 않았어요. 케이푸드도 마찬가지고 다 그 미국이 띄워준 거다라고 자기네들은 속으로 하는데 표시를 안 하죠. 그래놓고 한국이 잘났다가 띄워졌다가 일본도 옛날에 띄워줬잖아요. 스시 띄웠다가 요즘 뭐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한번 팍 치잖아요. 프라자 합의로 팍 치잖아요. 까불면은 그 이제 한국이 그거 모르고 지금 까불면은 안 된다는 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만큼 커 보지도 못했지만은 크기도 전에 뒤통수 맞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같은 동맹이라 그래도 아우 그 미국 니들 아니야 니들이 더 잘났어. 그 다민족 속에서 말이야. 그 어떻게 그렇게 융화를 해가면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 민족이면서 서로 갈라져 가지고 싸움질하고 자빠졌는데 니들은 대단한 거 아니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세계 최대의 국가가 됐어? 라고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된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국뽕고 보면은 자존심이 상한다 이게요. 미국 애들이 우리를 칭찬하면은 거꾸로 자존심이 상한다 이게요. 자식들 까불고 있어. 니들 야 그러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키 혹시야 미 웨스턴 디지털 합병 계획 삼성 점유율과 비슷해질 것.
정미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했는데, 자관 어떻게 그 일본하고 그 미국하고 합병이 나와요. 자, 한국 경제에 또 이거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한 건 비슷한 얘기예요. 그 연결해서 다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 키옥시아의 전신은 도시바 메모리로, 도시바 지금 이제 상장 폐지된다고 지금 또 나왔죠. 이렇게 되는데 51%가 그 이 웨스턴 디지털이고 49%가 뭐 저기 0.1% 차이뿐이는 안 납니다만은, 본사는 미국에 등록하지만은, 아니 이거 통합된 회사는 미국에 등록되지만은 본사는 일본에 위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장은 미국 나스닥과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동시에 상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키옥시아에 간접 출자한 SK이닉스가 반발하고 있다. 반발할 수밖에,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그 대통령실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 한국 기업 중국의 미국산 칩 기어 공급 무기한 면제가 됐다. 이렇게 그 또 나왔었죠.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좀 풀릴 수 있다. 대통령실이 노력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실 그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이런 거 몰랐지. 이렇게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커지기 위해서, 야 그러면 한국이 기분 나빠하겠지. 그러니까 미리 풀어 조금. 요런 수를 대통령실이 좀 생각이 돌아가는 놈들이 좀 있다면은, 참모진들이 똑똑해야지 대통령도 똑똑해지는 거지. 참모진들이 뭔가 다른 정보 좀 알아봐. 쟤네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지? 오히려 삼성하고 SK가 더 신중했어요. 조금 두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터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뒤통수 맞은 거예요. 북한 임대주택소 순진 11조 원 부호 13년간 숨겼던 비밀. 기부를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가지고 죽을 때 방독한 임대주택소 숨졌다. 별세 DF 수척 피니의 일생을 NYT 등에서 연일 재조명해서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기부 문화가 미국처럼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허구한 날 단체들이 정부 보조금 빼먹는 거로, 그 시민단체나 민간단체들이 그런 거로 했는데, 우리나라 그 돈 번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기부들을 많이 하면, 삼성도 그 한겨레 뭐 기부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겨레 뭐 사장했던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본 것도 있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보수 언론이나 이 진보 언론이나 양쪽 다 돈을 주긴, 그거는 뭐 기부라기보다는 뭐 광고라는 의미에서 이제 광고 비추로 하는데, 그 돈을 좀 세게 받는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순수하게 기부하는 거죠. 그리고 기부처가 밝혀지면은 지원을 끊겠다 하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게 계속 이렇게 해왔다, 이런 이거를 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 돌아가셨네요. 존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한국에 이런 그 재벌이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커야 되는데, 그 승계가 돼서 좀 더 계속해서, 음, 뭐 커가도 좋다. 니들은 좋다. 귀족이 되라. 돈 있는 귀족, 재벌 귀족 되라. 내가 그거는 인정하겠다. 한국이 더 크기 위해서는. 왜냐면은 국가가 크기 위해서는 재벌들이,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선 재벌들이 뭔가 그 방위산업 이런 거 꽉 잡고, 기간산업 꽉 잡고 해가지고 버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F에서도 사실은 그 면세점 정도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면세점 뭐 호텔 신라, 그다음에 롯데 면세점 뭐 이 정도뿐이 더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한국 나체 공매도라는 용어가, 저는 오늘 그 영어로 처음 배웠습니다. 네이키드 쇼트 세일링이라고, 홍콩은행 두 곳에 벌금 부과. 요거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네요. 아르제바이잔이 아르메니아 침공객이 있다. 폴리티코 뉴스를 우크라이나 스카브 어,
스카프 라브다에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참 나라가 이 그 아르제바이잔이 이제 이 왼쪽에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그 지금 그게 그 러시아 소련이 이게 잘못한 거죠. 그 도덕적 책임도 있는 거고 또 종교도 틀리고 아르제바이잔은 그 무슬림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가 이 기독교 정교회인가요? 러시아 정교회 이런 쪽인데 이게 해가지고 여기 그 통로를 좀 만들어겠다. 이걸 무력으로도 만들겠다. 해가지고 침공이고 여기에서도 내전이 좀 일어나고요. 뭐 이런 식이 된 아르제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또 참 우리나라 남북 분단은 그래도 딱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선도 있지만은 비문장 지대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참 여기 사는 사람들도 참 역사적으로 골치 아픈 그런 거네. 종교적으로도 너무 대립이 돼 있고 이렇게 그 풍경으로 보면은 참 좋은 데인데 그렇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냥 눈 힐링용으로 제가 한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